자, 이번 시간에는 제 63회 TT 2급 실무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페이지로 가서 실무 수행 평가죠. 주식회사 시원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됐고요. 그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실무수행 1번 문제 거래자료 입력이죠. 뭐 매번 나오는 것처럼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 FAT 1급에서는 영수증 수치명세서인데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것들 중에서 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갖다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용료 금액 사용 비용이 있죠. 5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도 없고 그다음에 비용으로도 인정받고 그런 내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비 등 그 송금 명세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입력할 때 그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이 의미 자체는 지금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한테 우리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이므로 거래처의 그 은행 정보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지 우리 회사의 그 은행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일자는 1월 10일 임차료로 50만 원을 납부했다 보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자료 설명을 보니까 원재료 단순 보관을 위해서 현대개발에서 임차한 임야에 대한 1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나와 있고요. 현대개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예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자들은 보편적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격증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빙하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지출하게 되면 이 50만 원의 금액에 대한 가산세도 없고 그다음에 비용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하시오 그랬고 우리 FAT 1급 때 주로 나왔던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은 생략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요거를 해야지 될 것이고 요거 작성되고 난 다음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한 문제만 내기 위해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만 작성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는 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 이제 설치를 이게 아니죠.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니까 63회 TT2급 여기 제가 미리 써놨는데 감독관 번호는 GF2라고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자, 감독관 번호는 GF2라고 있죠. 엔터 띵 누르시고요. 자, 됐어요. 지금 자료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요. 날짜는 1월 10일이었었죠. 1월 10일. 자, 차별에다가는 임차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임차료가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빌렸다고 했으니까 음, 이거 음, 임, 임차료 비용 계정 쓰시고요. 원재료에 대한 그 임차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여기 500번대 제조 비용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것도 임차료를 해서 800번대로 입력하면 틀리게 되겠죠. 금액은 5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해줬다고 했어요. 거래은행은 국민은행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50만원. 뭐 거래는 요거만 좀 500번대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와 비슷하게 그 영수증 거래 내역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날짜는 2023년도 1월 10일.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상호는요 현대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표자 성명은 이종민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07 277이. 그다음에 거래 내역은 여기 보관을 위한 임차료라 그랬죠. 임차료. 거래 금액은 50만 원. 송금일자 2023년 1월 10일. 자, 거래은행은 여기 신한은행으로 보냈다고 나왔네요. 신한은행. 그다음에 계좌번호 써주셔야죠. 계좌번호는 011-2002-04-01236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거래은행에 대한 거는요, 우리은행 걸 써주시는 게 아니라 거래처 은행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자료를 다 입력하고 나서 경험상 기출문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요, 여기 요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088 그래서 여러분이 등등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아주 그냥 문제 형태가 거의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메모해 놓으면 있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 답을 요구할 때 거래은행에 대한 코드 번호를 쓰라면 088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한 센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신규 매입 자산,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료는 업무용 수용자 구입을 했대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이 자료 입력하라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 금액은 6천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네요. 거래일자는 2월 5일이고요. 얘는 이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내역을 써놨습니다. 자, 뭘 하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죠. 자, 자료 1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수용차 5인승 3,500cc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있죠. 자료 2는 업무용 수용차 구입에 따른 보험가역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자료는 보셨고요. 수행과제 뭘 하래요? 자료 1 참고해서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달래요. 그럼 이거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자료대로 자료 1번에 세금계산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하나씩 하면 될 테니까요. 자, 여기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고요. 날짜는 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부가세 유형은요. 매입 세금계산서인데 얘가 지금 1000cc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중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51번 아니면 54번을 해야 되는데 얘는 1000cc가 넘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속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54번 불공 선택해 주시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한 거죠. 바로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놓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제네시스 G80 수량 뭐 이런 건 안 써 있고요. 공급가액은 6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래처는 현대자동차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 거래 금액은 다 외상 미수금 했으니까 혼합분계 눌러주시고 요 자료는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셔야겠죠. 차량 운반구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준 거 없었죠. 없어요. 미지급금 해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금액은 6,6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매매추전표 입력 첫 번째 끝났어요. 자, 두 번째로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신규 취득한 자산을 등록해 달라고 하네요. 코드번호하고 주어진 자료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정자산 입력을 열어봐야겠죠.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셔서요. 여기 차량 운반구라 그랬으니까 엔터 치시고요. 코드 번호는 1000번으로 입력해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산명은 제네시스 G80 그 다음에 취득일 날짜 써주셔야 되죠. 2023년 02월 05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해달라 그랬죠. 상각 방법은 여기서 정률법이 아니라 여기 정액법은 1번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정액법 1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돼 있어요. 5년. 기초가액은 6,600만 원을 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기초가액이 아니라 어디죠? 신규. 이번에 취득한 거니까 6,6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800번대. 800번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당될 거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잘 빼먹으시는데 이것도 글쎄요 감점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고정자산에 입력할 때 업무용 수용차 여부라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클릭하셔서 열 때 1번 입력해 주라고 되어 있죠. 여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주어진 대로 쭉 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참고해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서 신규 취득한 수용차 등록해 달라 그랬네요.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 등록도 해 주셔야겠죠. 가셔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 여기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코드 번호는 1000번으로 입력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차량 번호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별도로 차량 번호가 어디 있었더라? 저 차량 번호를 못 본 것 같아. 어디 있었냐? 업무용 수용차
어디서 봤는데 왜 이게 안 보이지? 아, 여기 있구나. 제가 한참 찾았네. 차량 번호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지금 별도로 주의 깊게 안 보면 그것도 헷갈릴 수 있겠죠. 보험증 꺼내 보시면 315나 5678 이렇게 돼 있죠. 315나 5678. 그래서 여기 입력하실 때 차량 번호는 315나 그다음에 567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종은 제네시스 G80. 자, 이건 회사에서 지금 취득하고 있는 거죠. 회사 거 명의 사용해야 되겠고요. 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음표 누르셔서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거 다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뭐 다른 건 없죠. 그대로 다 되어 있고 기초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써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업무용 보험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 그랬었고요. 보험 기간은 2023년 2월 5일부터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월 4일까지 1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여기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 대한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봐야 되는 날짜하고 차량 번호 자동차 보험증권에서 보신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행과제에서 1번, 2번, 3번 하라는 거 다 해줬죠?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본거래라고 되어 있고 신주 발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주를 발행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본계정에서 증자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돼요. 증자라는 말 뜻은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라는 말 뜻이고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했을 땐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대변에다가 조건 없이 무조건이죠. 자본금이라고 금액을 쓰셔야 되고 이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으로만 기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요걸 모르게 되면 이 문제에서 좀 많이 곤란해질 수 있겠죠. 풀이할 때. 자, 그래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3,500주. 그다음에 액면가액은 5,000원. 그다음에 주식 발행가액은 15,000원에 발행을 했고 주식 발행 비용이 85만 원이 발생됐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금액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자, 자료 설명을 보게 되니까 자료 1 얘는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 요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된 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이렇게 발행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우신 것부터 기록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제가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라고 얘기를 했고 증자라는 말 뜻은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이랍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자본금은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3,500주에 대해서 5,000원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금액은 1,75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 금액이 지금 어디죠? 여기 보통예금 통장으로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차변에 돈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주식
3,500주를 발행했는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15,000원에 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원래 5,250만 원이 5,25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돼야 되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얼마가 입금됐어요? 5,165만 원만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뭔가 봤더니 요 주식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입금이 됐다는 뜻이랍니다. 요 금액을 차감하고 돈을 이렇게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 5,165만 원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거는 이 금액을 먼저 그대로 쓰면 계산할 때 되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한 금액의 비용, 발행하게 된 금액,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있는 금액을 이렇게 먼저 써 놓으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본금은 1,750만 원만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단 받은 금액은 5,25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1,750만 원 요걸 빼게 되면은 얼마가 돈이 더 많이 받은 것이냐 하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를 주식 발행을 했는데 더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5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주식 발행 비용을 우선 빼놓고 요 세 개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다가 그 수수료를 내야지 되는데 그 수수료를 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거 우리한테 돈을 다 입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85만 원 주식 발행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주식 발행에서 들어왔던 5,250만 원 중에서 85만 원을 제외하고 요 금액만 딱 보내줄 거란 말이죠. 그죠? 85만 원을 빼고 그래서 보통 예금에 이 금액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비용을 이만큼 냈으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금이 3,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3,5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얼마는 쓴 거예요? 85만 원 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머니에서 다시 나갔기 때문에 3,500만 원에서 85만 원을 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3,415만 원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주식 발행했을 때 자본금과 돈 받은 거 금액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발행 비용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 더 정확하게 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요 분기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3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3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이금 여기는 기업은행이었었죠. 기업은행 써주시고요. 5,165만원 대변에다가는 자본금은 1,75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금액 나머지 3,415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없었지만 여기 3월달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기록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3월달 말 시점으로 해서요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그 주식 할인발행 차금 먼저 상계시켜서 없애주고 그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으니까 그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만 쓰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실무 수행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항상 그랬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네요. 날짜는 지금 4월 15일, 4월 20일. 자, 거래일자가 4월 30일이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매출로 4월 30일 날짜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날짜가 두 개 있다고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거래가 중간에 여러 번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는 월 말에 합계로 하나로만 발행하는 거, 그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이니까 4월 30일자로 거래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4월 30일로 하라 그랬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 4월 30일 날짜로요. 자,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죠. 11번. 그다음에 품목은 지금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거래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수량은 20, 단가는 80. 똑같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해놓으시고요. 반품이죠. 5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반영이 됐고, 자, 거래처는 클린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린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니까 일단은 엔터 치고 넘어가신 다음에요. 자, 금액은 다 미수액 다음 달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해고 외상매출금으로 다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4월 30일 날짜로요. 4월 30일 것만 주의하는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앞에 거부터요. 그냥 순서대로 눌러만 주시면 돼요. 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 또 클릭하고 이번엔 두 번째 거 아카데미 전자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다르게 나타나죠. 발행은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영해 주시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4월 30일로 발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4월 30일 날짜로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전자 발행된 걸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 문제도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그 발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날짜는 6월 22일 미니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인데 내용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6월 22일 예림산업에 제품 공급하고 거래일에 세금계산서 6월 20일 날 이렇게 발급을 했대요. 자, 그런데 6월 30일 날 예림산업에 납품된 제품 중에서 일부 불량이 발견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3% 애누리 확정하고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 상계 처리한 내역은 결국 매출 애누리죠. 즉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고, 그 공급가액이 변동된 내역이 6월 22일이 아니라 6월 30일 날 발생됐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정사유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사유가 바로 공급가액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변동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전송일자 이런 건 다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매매추천표에서 6월 22일 요 금액에 대한 거를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매추천표 입력해서요. 6월 22일 거래를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 앞에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매출 애누리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여기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계산서가 뜨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짜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며칠로 발행한다고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3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지 되고요. 여기 뭐 그냥 매출 애누리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 그랬냐면 3%에 대해서 애누리 해준다 그랬었죠. 3% 하게 되면 30만 원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0만 원은 애누리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나왔고요. 지금 얘는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6월 30일이 아니라 22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발행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다 돼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뭐만 해주면 돼요?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전송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짜는 여기 6월 30일 것만 줘야 할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죠.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아카데미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30만원에서 발행된 내역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쵸?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관련된 것인데 이번 회차에서 출제된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따가 이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로 한 내용들이 뭐가 보편적으로 있나요? 여기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용도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보증금 2억 원 월세는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정도 필요로 하죠. 그 정도 알면 됐고요. 임차인은 해신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따 보면 되겠죠. 자,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보자고요. 자, 매월 임대료는 500만 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9월분 임대료 청구한 거 요 자료 입력하라는 문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자료 1은 해신전자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 2는 9월 요거죠. 9월분 임대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보통예금으로 돈 임대료 받았다는 얘기죠. 이따가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대요.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급한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가세인데, 지금 임대인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배웠는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건물을 빌리려고 하는 임차인들한테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들한테 그 간주 임대료도 너희들이 내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간주 임대료를 부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차이 나는 것을 보고서 보여드리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따가 매매추전표에다가 입력하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수행과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9월 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과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고요. 우선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를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매출에서 11번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9월 임대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었었고 거래처는 해신전자였죠. 해신전자 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 발급한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그랬죠. 얘를 뭐라고 써야지 돼요? 임대료 수익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얘가 입금이 됐다 그랬어요. 보통예금은 이거 금액은 550만원.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통예금 계정 쓰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 버리면 감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요?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이거 안 바꿨잖아요. 이거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감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2번 문제. 이익이 예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적용 이자율은 2.9%로 해주고요. 입력은 생략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부가가치세에서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해주시고요. 자, 상호는 아까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해신전자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여기 F 찔러서 해신전자 있겠죠? 그 다음에 층은 아까 몇 층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2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호수는 201호 생략하기로 했어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95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실. 자, 임대기간은 아까 임대차 계약서에 보니까 2023년 9월 1일부터 24개월간 하기로 했죠. 그러면 2024년, 2025년이 되겠네요. 8월 31일까지. 자, 보증금은 지금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월세는 500씩, 관리비는 별도로 없었어요.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보증금 2억을 줬단 말이죠. 아주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건물을 빌릴 동안에 이 돈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이 건물주가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이 이자가 그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하겠죠. 그 발생한 이자, 그것도 자기 돈으로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은 걸로 남의 돈으로 이자가 생겼으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임대료 받은 거라고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실제로 임대료로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증금에 대한 그 이자가 발생한 것이 추가로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것도
임대료의 일종으로 봐서 그 계산된 금액의 10%를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자율 문제에서 2.9%로 적용 이자율이 2.9%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 이자율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2.9 이렇게 바꿔주시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 47만 6,712원이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여기 개월수는 몇 개월이 돼요? 30일도 아니네요. 왜 30일밖에 안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9월 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9월 1일 날 계약했기 때문에 이익이 예정 기간이 7월부터 9월이어서 지금 30일만 적용이 돼서 이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보증금 이자 47만 6,712원에 대해서 10% 47,670원 정도를 세금 내는 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증빙 서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항목 중에서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 간주자가 들어간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실 때 적격 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얘는 14번 부가세 유형 건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얘예요. 자, 얘를 갖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요. 날짜는 지금 얘가 9월 30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한 것은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14번 건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여기 9월 간주 임대료 뭐 이런 정도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아까 얼마가 계산이 됐었느냐면 47만 6,712원. 근데 이렇게 치면 얘가 나눠지잖아요. 다시 한번 치세요. 47만 6,712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10%면 47,671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증빙 서류가 없는 거죠. 이거 치면 안 되죠. 그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주고 난 다음에 혼합분계를 누르셔서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공급가액하고 세액 요 두 개를 지금 여기 불러오게 됐죠. 얘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것이고요. 공급가액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해 줄 때는 요 부가세 예수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공급가액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라고 쓰느냐면 여기 차변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그래, 금액은 똑같이 47,671원 이렇게만 써주시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 되더란 말이죠. 왜 보통예금으로 했냐면 문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7,000 얼마 있잖아요. 그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회계 처리할 때에도 여기 보통예금으로 요 금액 받은 거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전 건물주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한테 그 간주 임대료를 받아서 보통예금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받은 거잖아요. 내는 경우는 이렇게 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를 납부할 때는 여기 개정에 세금과 공과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였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란 말이죠. 이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내는 경우,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로 쓸 때에는 임대인이 자기가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납부할 때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뭐에 대해서만 부가세 납부해야 될 요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얘는 공급가액은 여기서 필요 없으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빼버리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과 공과나 보통예금으로 나오는 걸로 바꿔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다면 여기 4월 여기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오. 그래서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라는 문제로 나오게 되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문제는 풀어보기는 하겠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구분 사항부터 먼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이건 여기서 보지 말고 화면을 직접 보고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바로 위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문제부터 보죠. 자, 여기 말뜻은요. 지금 이 회사에서 매입세 뭔가를 매입했는데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예요. 그럼 뭐를 갖다가 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을까? 여기 지금 공통매입세액 내역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내역 사각권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건물 샀는데 건물은 2억 원짜리였었고요.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샀을 때 매입세액 다 공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기계장치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세액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매입세액 발생한 것이죠. 그다음에 4월 10일 날 토지를 샀대요. 토지 공급가액은 1억 원짜리인데 토지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할 때요. 이 4월 10일 거래 요 내역은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요. 자, 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본 문제 하나요. 시원전자는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두 개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건물을 샀을 때에도 기계장치를 샀을 때에도 이 시원전자는 과세사업, 면세사업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에서만 사용할 거라면 부가세 매입세 두 개를 다 공제해 줄 텐데 전액을 지금 얘네들은 면세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면세사업에 이용한 것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 매입세액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이 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면세 사업에 사용이 되어서 공제받지 못할 금액은 얼마인지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얘는 매입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재계산 거기서 이제 할 것인데요. 여기 공제해주고 안 해주고 매입세액 두 개 합쳐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면세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얼마를 공제 안 해줄 건지를 계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문제마저 다 읽어보고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구입 내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금액은 매입세액이죠. 공통매입세액 계산 대상은 2,500만 원을 계산할 거예요.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고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공제를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그 기수들마다 총 공급가액 있죠. 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갖고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면세 비율이 지금 1기 때보다 면세 비율이 2기 때 거의 배로 늘었죠. 면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더 많이 못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더 많이 안 해주겠다는 뜻이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여기 자료들을 입력할 때 한번 입력하면서 설명을 또 부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 여기는 2023년 1기 2024년 2기 제품 매출 내역 이 비율대로 여기 매입세액을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 계산을 해달라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행과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나씩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행과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요거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2기 확정이라고 그랬었죠. 우선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을 해 보시게 되면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 부속서류에는요 위에 탭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매매추전표 입력하실 때 세금계산서에다가 54번 불공이라고 친 것들이 있었죠. 불공이라고 표시했던 그 항목들이 여기에 집계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 대상 여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건물이다, 토지다, 감가상각 자산들에 대한 내역들이 있었는데 여기 공통매입세액,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안분내역, 정산내역은 보편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것들이에요. 원재료. 즉 이번에 한번 계산하고 끝나는 것들이죠. 원재료에 대한 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내역은 예정신고 때 여기다가 얘는 예정신고 때는 여기다 작성하고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정신고 때 여기다가 계산을 해달라는 것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작성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작성할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감가, 상각, 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 조금 전에 건물 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기계장치 썼던 것처럼요. 에 대해서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 재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것도 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TET 2급 공부하시면서 또는 전산세급 2급 공부하시면서 시험 문제 형태로서 공부할 때 되게 어렵고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시험 문제 풀어드리면서 전체인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놨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 차근차근 시간 내서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산을 했는데 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금액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계정인데 대변에다가 썼다는 것은 공제를 그만큼 못 받는다는 뜻이고요. 환급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환급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오는 경우에요. 차변으로 기록하라는 얘기죠.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 금액을 얼마 이렇게 쓰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변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세액이라고 계산이 됐을 때에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납부세, 환급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재계산이란 말이 나왔느냐 하면 보통 감가상각 자산들은 1년, 2년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 10년 넘게 쓰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샀을 때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매출 아까 금액 나왔던 거 있었죠. 면세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공제받는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발생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 기간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보통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규정 여러 가지로 나눠 놓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상각 자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요, 구축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건물하고 구축물은요 5%씩 상각하래요. 5%씩 상각하라고 얘기하면 얘가 100%가 되려면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20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은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확정 신고 때 이 계산을 20기 동안 하게 되면 100%가 다 상각이 될 수 있겠죠. 20기라고 한다면 연수로 따졌을 때 1년에 1기, 2기, 부가세가 2기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10년 동안 상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기타 자산은 한 번에 상각할 때 25%씩 해주래요. 그럼 얘가 100%다 상각되려고 하면 4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100%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2년 동안만 여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하기로 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식을 밑에 보시면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건물 구축물일 때는 1번, 기타 감가상각 자산일 때에는 2번 이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건물 구축물은 1번이었죠. 그래서 건물부터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천천히 잘 보시면 돼요. 1번 건물 구축물. 그다음에 9번은 별도로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얼마니에요? 여기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샀는데 매입세액 공급가액은 필요 없고 매입세액 얼마예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천만 원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체감률은 제가 건물 구축물은 5%라 그랬죠. 100분의 5. 그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해 주셔야지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 2021년부터 볼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도를 이렇게 나눠 놓을까요? 각 연도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2기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2기 1기 확정이라고 그랬나요? 2기 확정이죠. 12월 31일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 취득했냐면 2021년 6월 25일 날 취득했어요. 2021년 6월 25일이면 1기 확정 전에 구입한 거죠. 6월 25일. 그러면 구입했을 때 그 기수는 무조건 며칠이 됐든 간에 걸쳐 있으면 그 기수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1기, 그다음에 2기, 그다음에 경과된 과세 기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3, 4, 그다음에 5까지. 그리고 결산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그 기수는 빼버립니다. 얘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지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2021년 6월 25일 날 취득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된 과세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기가 되는 거예요. 5기.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것이고요. 여기 그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2021년 3월 5일 날 했으니까 여기죠. 하나, 둘, 셋.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3기가 된다는 얘기를 미리 계산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계산하는 방법. 얘를 갖다가 뭘 계산한 거예요? 경과된 과세기간이요. 우리 건물을 사고 경과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과된 과세 기간은 5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7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사용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증가 감소된 여기 뭐죠?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금액을 쓸 필요 없이 증가된 여기 면세 비율이 직전 기수의 20%였는데 지금 이게 면세 비율이 40%로 되어 있다면 증가된 거는 지금 몇 퍼센트가 증가가 됐어요. 20%가 이렇게 증가된 거를 아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면세 증가된 거에다가요. 거기 주어진 대로 20 이렇게 넣어주시면 금액이 띵 계산되는 거예요. 즉 매입세액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면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300만 원만큼은 이 부가세 우리가 공제받는 금액에서 얘는 공제를 이만큼 안 해주겠다고 계산을 한 내역이란 말이죠.
면세에 해당되는 것은 어차피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금액 얼마예요? 물어보면 3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기계정치 있었죠. 2번 누르시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은 얼마였었어요? 500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25%라고 그랬었잖아요. 25% 경과된 과세기간은 아까 얘 3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똑같이 면세비율은 20. 합치니까 325만 원. 이렇게 계산된 거 나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회계 처리까지 하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수행과제 아까 1번은 했죠. 공통매입세액 직계산을 위해서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하시오. 지금 요거 작성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두 가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 직계산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기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랬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확정신고 때만 10,000원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 전자신고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공제받기로 한다. 지금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쉽죠.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만 하면 지금 작성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더란 말이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띵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공제 해준다 그랬어요. 공제 안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공제 안 해준다고 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냐? 다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왜요? 이거 저장 안 해놓으면 반영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1번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5% 경과된 체감률 5% 5 20 300 2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3번에 25 여기는 3 75 여기도 20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제가 저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반영이 안 됐는데 저장 꼭 눌러 놓으시고요. 눌러 놓으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다시 불러오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제 안 해, 매입세율 공제 안 해주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게 325만 원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내역도 공통매입세 계산 면세사업분이라고 해서 계산된 내역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부속서류만 제대로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까지 하나 더 해주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 요 판 있죠? 18번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 복잡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10,000원 빼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띵 누르게 되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저장 누르시게 되면 여기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내역들 계산해서 여기 혹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가끔 있더라고요. 이 위쪽은요 전표 입력한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내역들이고 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작성된 내역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2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3번 문제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과 관련돼서 회계처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입력해드릴래요. 금액은 325만 원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일까요? 환급세액일까요? 얘는 납부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매입세액은 여기 화면을 보고서 해드릴까? 자, 여기 계산되어 있는 그 건축물 건물이었었죠. 건물 300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회계 처리할 때는요,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만큼 안 해준대요.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차변에다가는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만큼 건물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만큼은 지금 부가세 대급금 면세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25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차변에다가는 기계 장치에 대해서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어디에다가 12월 31일 전표에다가 지금 요 상황은 부가세 대급금을 기준으로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기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 구분을 잘 하시라 그랬죠. 환급은 돈 받는 거고요. 납부는 지금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것인데 납부세액일 경우라고 바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환급세액일 경우에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록하는 것이 환급세액일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구분을 잘 해놓으시게 되면 실무 업무를 보실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로 자, 차변에다가는 건물 해 주시고요. 아이고, 뭐야? 3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해서 3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변에다가는 기계장치 25만 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25만 원. 예, 이렇게 두 가지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여기 실무 수행평가 부가가치세 부분을 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11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달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해서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클린기업에 전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기 확정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서요. 일기 확정이라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엔터 띵 쳐놓고 거래처가 꽤 많죠. 자, 여기서 클린기업 맨 위에 거네요.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1,60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요 1,600만 원이 답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일기확정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매출 세금계산서 총 발급 매수는 32매라고 나와 있죠. 32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 30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코드가 몇 번이에요? 6월 30일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날짜는 6월 30일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수정사유 코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수정사유 수정 입력사유 2번 공급가입 변동 일어났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가요? 자, 14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 조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에 보증금 간주임대료 금액 얼마냐고 아까 계산해 봤었죠. 자, 그래서 계산했던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에서 간주임대료 얼마였었어요? 여기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요거를 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보증금 이자 얘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 보증금 이자를 우리는 부가세법에서 간주임대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47만 6,712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요 2기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1번 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과세 표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신고 기간 과세 1번 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자, 1번은 여기 있고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공급가액 얘 물어봤어요. 그래서 금액은 2억 5,500 요거를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기 예정 신고가 똑같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14번에 보시게 되면 세액은 공급가액은 12만원 그 다음에 세액은 12,000원 요거죠. 여기 뭐 다른 게 이거 이외에 41번을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에 대한 것만 여기 12만원 1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4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 12,000원을 답하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지 봐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되는데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하는데 다음 중에서 신고하지 않는 거 뭐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계산서 합계표 우선 여기 부속 서류에서요. 우선 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계산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기간 동안에 우선 2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주화를 해봐요. 해보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부속서류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이거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예정 신고 기간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얘도 신고해야 되는 부속 서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것도 클릭해서 보세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있나 보시는 거죠. 그
근데 여기 없죠. 나타나는 게. 그럼 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부속서류 중에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자산 취득 명세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합계표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여기 나와 있죠.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예정신 2기 예정신고 기간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금액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신고 해줘야 돼, 제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 이 부속서류 하나씩 눌러보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에서 이기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면세 비율 증가액은 몇 프로인가? 아까 해봤죠. 면세 비율 20% 증가했었잖아요. 그래서 2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 또 조회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거에서 면세 비율 증감 내역은 여기에 나타나 있었어요. 요거 보고 답하시는 항목이었었다는 얘기죠. 시간 안 끌고 기억나는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해서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액난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2기 확정 기간 동안이라 그랬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요. 10월부터 이거 12월 31일까지 예, 해주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2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고 싶은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입력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으로 불공개사는 거죠. 매입세 공제해 주지 않는 거,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20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27번이죠. 쭉 보셔서 여기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번이라고 했었죠. 27번 여기 있는 거네요. 2178만 3,200원. 요거를 답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설명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결산부터 연말정산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